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이솝우화 전집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흔히 이솝으로 알려진 아이소포스가 지은 우화 모음집을 말합니다. 이솝우화는 원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성인들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겪은 여러 경험과 삶의 지혜를 재치 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전되다가 조금씩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솝과 그의 우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죠. 의인화된 동물들이 등장하는 단편으로 짤막짤막한 이야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명료하고 통찰력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솝우화 전집 이솝집 박문재 옮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나쁜 것들에게 쫓겨다녔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겠느냐고 제우스에게 물었다. 제우스는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가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이렇듯 나쁜 것들은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속하게 몰려오지만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더디게 온다. 좋은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우와 포도송이 배고픈 여우가 나무를 휘감고 높이 올라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따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저건 아직 덜 익은 포도들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능력이 없어 못하고도 온 때가 맞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다.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는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정이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서로 가까운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로 올라가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여우는 나무 아래에 있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자 먹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독수리는 덤불을 덮쳐 새끼 여우들을 채가서 자기 새끼들과 함께 먹어치우고 말았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와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여우는 자기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다. 땅을 걸어다니는 들짐승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따라가서 잡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멀리서 원수를 저주할 뿐이었다. 하지만 독수리가 우정을 모독한 데 대한 응징을 당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떤 시골 사람들이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 위를 덮쳐 그 위에서 불타고 있던 염소의 내장을 낚아채서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의 둥지로 가져왔다. 그때 강풍이 불어 내장 속에서 다 꺼져가던 약한 불씨가 불꽃으로 바뀌어 둥지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해서 불이 났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날 수 없었던 새끼 독수리들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러자 여우는 독수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새끼들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 우정을 모독한 자는 힘없는 피해자의 보복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신에게서 오는 응징은 피할 수 없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신상 판매상. 어떤 사람이 나무로 헤르메스의 신상을 만들어서 장으로 팔러 갔지만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손님을 끌기 위해 자신이 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을 팔고 있다고 외쳤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그에게 말했다. 에이, 보시오. 정말 그런 신이라면 옆에 두고 그분이 주는 재물을 누려야지 왜 팔려고 하는 것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게는 지금 당장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 신에게 재물을 얻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요. 재물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신들조차 안중에 없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독수리와 쇠똥구리. 독수리가 토끼를 뒤쫓고 있었다. 토끼는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쇠똥구리밖에 없었다. 토끼는 쇠똥구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쇠똥구리는 토끼를 다독거려서 안심시킨 후에 다가오는 독수리를 마주해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토끼를 제발 채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작은 쇠똥구리를 업신여기고는 쇠똥구리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러자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쇠똥구리는 그때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몸을 일으켜 그 둥지로 기어 올라가 알을 밖으로 굴려 떨어뜨린 뒤 깨진 알을 먹어치워 버렸다. 결국 독수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우스에게로 도망쳐 알을 낳아서 안전하게 새끼를 기를 만한 곳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했다. 독수리는 제우스 신에게 드려진 신성한 새였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기 무릎 위에서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쇠똥구리는 쇠똥을 굴려서 공처럼 만든 후 그것을 가지고 날아올라서 제우스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쇠똥을 털어내려고 일어섰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들은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이 일 후로 쇠똥구리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독수리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당하고도 전혀 복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독수리와 갈까마귀와 목자.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서 날아내려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낚아채 갔다. 이것을 보고 시샘이 난 갈까마귀는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순양을 내리덮쳤다. 하지만 순양의 푹신푹신한 털에 발톱이 박혀 세차게 파닥거리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발톱을 빼내 도망칠 수 없었다. 결국 목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달려와서는 갈까마귀를 사로잡았다. 목자는 갈까마귀의 날개를 꺾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한 후에 저녁이 되자 집으로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이 이 새가 무슨 새냐고 묻자 목자는 말했다. 이 새는 갈까마귀가 분명한데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이겨보려고 했다가는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사로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후 마당에 풀어놓고 집에서 기르던 다른 새들과 함께 살게 했다. 독수리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치 감옥에 갇힌 왕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세우고 상처난 곳에 몰약을 발라 다시 날게 해주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낚아채어 두 번째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을 본 여우가 말했다. 너는 그 선물을 두 번째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했어.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해.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너를 또다시 붙잡는 날이면 네 날개를 꺾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해야지. 은혜 입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보답하면서도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악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화살에 맞은 독수리. 독수리가 토끼를 사냥하려고 높은 바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독수리에게 활을 쏘았고 화살이 독수리에게 박혔다. 깃털 달린 화살대 끝부분이 독수리 눈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이것을 본 독수리가 말했다.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원통한데 내 깃털에 그리 되다니 더더욱 분하구나.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당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나이팅게일과 매. 나이팅게일이 평소처럼 높은 참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배가 고팠던 매가 나이팅게일을 응시하고 있다가 단숨에 날아덮쳤다. 나이팅게일은 자기를 잡아먹어봐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니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자기는 매의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 작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더 큰 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매가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뒤쫓는다면 그게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닐까?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이미 수중에 있는 것을 내팽개친다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일이다. 나이팅게일과 제비. 제비는 나이팅게일에게 자기처럼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나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한다. 아테나이의 채무자. 아테나이에 사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으니 연기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채권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암퇴지를 끌고 나와서 채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팔려고 내놓았다. 손님이 다가와서는 이 암퇴지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채무자는 새끼를 잘 낳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엘레우시스 밀교 축제 때는 암컷들을 낳아주고 판 아테나이아 축제 때는 수컷들을 낳아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지자 채권자는 말했다. 그 정도로 놀라지 마십시오.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이 암퇴지가 당신에게 새끼 염소들을 낳아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게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티오피아 사람.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 출신 노예를 샀다. 그는 노예의 피부색이 그런 것은 이전 주인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 희게 만들려고 때를 벗기고 광내는 데 사용하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빡빡 문지르고 닦아내고 씻어주었다. 하지만 노예의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도리어 그렇게 하다가 자신만 병들어 눕게 되었다. 천성은 최초의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지속됨을 보여주는 우화다. 고양이와 수탉. 수탉을 붙잡은 고양이는 무언가 둘러댈 핑계를 찾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그래서 수탉이 밤중에 시끄럽게 울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잠을 설치게 만든다고 야단을 쳤다. 수탉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고양이는 또 수탉이 자기 어미나 여자 형제들과 동침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불경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수탉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이므로 그것도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당황해하면서도 네가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을 아무리 많이 늘어놓아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는 수탉을 잡아먹어버렸다. 이 우화는 천성적으로 악한 자가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변명이나 핑계를 찾지 못해도 대놓고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양이와 쥐들. 어느 집에 쥐들이 많았다. 고양이는 그것을 알고는 그 집으로 가서 쥐들을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잡아먹히자 쥐들은 안 되겠다 싶어 모조리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쥐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고양이는 쥐들을 구멍에서 끌어낼 묘안을 생각해냈다. 고양이는 옷이나 자루 같은 것을 걸어두는 못 위로 기어올라가 거기에 매달려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다. 그때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머리를 빼꼼히 내민 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런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진짜 자료가 되었다고 해도 네게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일단 누군가가 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써도 더 이상 속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고양이와 닭들. 어느 농가에 병든 닭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고양이가 의사로 변장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들고 거기로 갔다. 고양이는 농가에 도착해 상태가 어떠냐고 닭들에게 물었다. 닭들은 당신이 여기에서 떠나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무리 착한 척 위장해도 다 알아차린다. 염소와 목자. 목자가 염소들에게 우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염소들 중에서 한 마리가 맛있는 풀을 먹느라고 뒤처져 있었다. 목자는 그 염소에게 돌을 던졌고 염소는 정통으로 맞아서 뿔이 부러졌다. 목자는 곤혹스러워하며 이 일을 주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염소에게 당부했다. 그러자 염소가 말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도 이 일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어요. 내 뿔이 부러진 것은 누구나 뻔히 볼 수 있는걸요?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누구에게도 숨기기 불가능하다.
염소와 당나귀. 어떤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키웠다. 주인이 당나귀를 잘 먹이자 염소는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당나귀를 위하는 척하며 어떤 때는 맷돌을 돌리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는 지금 끝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준 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척하면서 구덩이로 떨어져 그것을 기회로 좀 쉬라고 조언해 주었다. 당나귀는 염소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부탁했다.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은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염소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술수를 쓰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 술수에 휘말려 해악을 당하게 된다. 목자와 들염소들. 목자가 자기 염소들을 풀밭으로 몰고 갔는데 자기 염소들과 들염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동굴에 있는 우리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에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다. 평소처럼 풀밭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목자는 우리 안에서 염소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는 자기 염소들에게는 굶주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꼴을 주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에게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넉넉하게 꼴을 주었다. 폭풍우가 그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이끌고 풀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마자 들염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들염소들을 향해 자기가 정성껏 돌보아 주었는데 이렇게 떠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목자가 소리치며 꾸짖자 들염소들은 돌아서서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더욱 경계하게 된 거예요. 어제 당신에게 온 우리를 전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이들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또 다른 염소들이 당신을 따라올 때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잘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새 친구로 삼은 사람이 자신의 옛 친구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새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우리보다 그들을 더 잘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못생긴 여자 노예와 아프로디테. 한 주인이 못생기고 심술궂은 여자 노예를 사랑했다. 여자 노예는 자신의 여주인과 붙어볼 심산으로 주인이 준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아프로디테에게 쉴 새 없이 제물을 바치며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아프로디테가 여자 노예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 여기면서 내게 감사할 생각은 마라. 나는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 사람에게는 네가 아름다워 보이니 나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부끄러운 짓을 통해 부자가 된 데다 못생기고 신분도 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 분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선소에 간 이솝. 우화 작가 이솝이 한가한 때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갔다. 조선소의 일꾼들이 그를 놀리느라고 어디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솝이 말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혼돈과 물만이 있었소. 그런데 제우스가 흙이라는 요소를 생겨나게 했고 흙에게 바다를 3번 마시라고 했소. 흙이 첫 번째로 마시기 시작하자 산들이 나타났고 2번째로 마시자 평야가 드러났소. 만약 흙이 3번째로 물을 마실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의 기술은 쓸모없어지고 말 것이요. 이 이야기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놀렸다가는 은연중에 도리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마리의 수탉과 독수리. 두 마리의 수탉이 암탉 몇 마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윽고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에게 쫓겨 도망쳤다. 진 쪽은 멀리 도망가서 으슥한 곳에 숨었지만 이긴 쪽은 집의 높은 담 위로 날아가 올라앉아서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 울었다. 그러자 그 순간 독수리가 그 수탉을 덮쳐 낚아채 갔다. 그 후로는 싸움에 져서 으슥한 곳에 숨었던 수탉이 마음 놓고 암탉들을 독차지했다. 이 우화는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배척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탉들과 자고새. 자기 집에서 수탉들을 기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길들여진 자고새를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고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수탉들과 함께 길렀다. 수탉들은 자고새를 쪼아대고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자고새는 자기가 다른 종이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자고새는 수탉들끼리도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는 수탉들에게 쪼이더라도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야. 자기들끼리도 저렇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조차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할지라도 잘 참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어부들과 다랑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들이 긴 시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몹시 속이 상했다. 그들은 낙담한 채로 배 안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에 쫓기던 다랑어 한 마리가 우연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부들은 그 다랑어를 잡아 시내로 가져가서 팔았다. 기술로 해내지 못한 일을 온이 이루어주는 때도 많다. 돌을 잡은 어부들. 어부들이 대형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물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줄 알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그물을 바닷가로 다 끌어올리고 보니 물고기는 별로 없었고 돌멩이와 그 밖에 다른 쓸데없는 것이 그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했다. 좋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서 어느 나이 지긋한 어부가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이제 그만합시다. 보아하니 기쁨과 괴로움은 서로 형제인 듯하오. 우리가 기쁨을 미리 맛보았으니 이제는 괴로움을 맛볼 차례가 아니겠소?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아는 우리는 늘 기뻐할 일만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맑은 날이 여러 날 이어지다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리 부는 어부. 피리를 아주 잘 부는 어부가 피리와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갔다. 그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먼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고기들이 감미로운 피리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에서 튀어올라 자기에게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피리를 불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어부는 피리를 내려놓고 그물을 집어들어 물속으로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 바닷가로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파닥거렸다. 그것을 본 어부가 말했다. 피리 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피리 불기를 멈추니까 춤추기 시작하다니 못된 녀석들이로구나.
때를 놓치고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어부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끌어올렸다. 물고기 중에서 크고 힘센 것은 발버둥 치다가 잡혀서 육지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는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와서 바다에 남았다. 평소 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도 쉽게 빠져나오지만 큰 영예를 누리던 이들은 위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부와 농어. 바다에 그물을 들이운 어부가 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 농어는 자기가 아직은 너무 작으니 잡지 말고 제발 놓아달라고 어부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내가 다 자라서 큰 물고기가 되면 그때 나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당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작다고 포기하고서 나중에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큰 이익을 바란다면 나는 그저 멍청이겠지. 이 우화는 미래의 불확실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현재 자기 수중에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한 짓임을 보여준다. 강물을 때리는 어부. 한 어부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어부는 강둑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쳤다. 그런 후에 밧줄 끝에 돌을 묶어서 그 밧줄로 강물을 때렸다.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엉겁결에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게 할 속셈이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 한 명이 그렇게 하는 어부를 보고 그가 그렇게 강물을 흐려놓아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다. 어부는 대답했다. 하지만 강물이 이렇게 탁해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선동 정치가는 나라가 여러 편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싸울 때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물총새. 물총새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이 새는 사냥꾼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해안가의 절벽 틈새에 둥지를 튼다. 어느 날 산란할 때가 된 물총새가 어느 고지로 가서 바다 위로 솟아있는 절벽을 보고 그 틈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얼마 후에 물총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돌풍이 불었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가 둥지를 덮쳤다. 둥지는 바닷물에 잠겼고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다. 둥지로 돌아온 물총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서는 말했다. 나는 정말 박복하구나. 육지에 있으면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바다로 피신했는데 바다야말로 더 믿을 수 없는 곳이었다니. 사람도 적의 위험을 피하려고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겪는 때가 있다.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 잔뜩 굶주렸던 여우가 참나무에 난 구멍 안에 목자들이 빵과 고기를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올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된 그 여우는 참나무에 갇힌 여우에게 말했다. 자네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될 때까지만 거기 잠시 머물러 있게나. 그러면 쉽게 나올 것이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